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아동 상담 심리사, 아동 상담 심리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 상담 심리사가 돼서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동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아동 상담의 기초가 어떤 것이냐. 특히 뭐 다른 무엇보다도 아동 상담 심리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아동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겠죠.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동 심리 상담사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 심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또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심리 상담사. 우리 어른을 상담하는 것도 어렵죠, 사실은.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언어의 어떤 표현 미숙이랄지 여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는 어른을 상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아동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을 제대로 숙지를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동 상담. 실제 이제 아동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이론이 있겠죠. 각각 이론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이론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상담 이론의 첫 번째로 볼 것이 정신분석 상담, 정신분석 접근인데 앞서 우리 기초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신분석에 관계된 접근은 첫째는 프로이트란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사람이 정신분석을 했던 사람인데 과연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정신분석 상담 이 부분인데 그럼 정신분석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죠. 정신분석에서는 인간관계를 인간의 본성을 그러면 정신적 결정론. 자, 무슨 말일까? 정신적 결정론. 이 말은 자, 정신적 결정론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우리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일정 부분 결정됐다. 이게 정신적 결정론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결정됐다는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상당히 도로란 거 뭡니까? 말 그대로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도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거 결정돼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프로이트는 전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 대상들은 다 누구냐?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억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정신적 결정론이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성장 과정에서 억압당해서 프로이트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10% 정도는 이것은 의식적인 것, 의식 부분이고 나머지 물속에 잠겨있는 90%는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성적인 억압, 어른들에 의해서 성장 과정, 발달 과정에서 성적인 억압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성적인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에 잠재합니다. 무의식에. 이게 무의식 속에 잠재한 것이야. 그러다가 억눌려 있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잠재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돌출된 것이야. 그러면 돌출되면 분명히 그 어떤 것이 되겠어요? 부적응 행동이 나오겠지. 억눌렸던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비행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런 걸 분석해 봤어. 아, 그랬더니 뭐 구강기에서 또 항문기에서 남근기에서 잠복기에서 또 생식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신적 결정론이라는 측면의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 이 정신적 결정론은 그런 맥락에서도 자, 초기 경험의 중요성 이렇게 말하고 이 초기 경험 중요성. 결국 이렇게 초기 경험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했나요? 아동기 때. 아동기 때 제대로 아이를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랄지 부모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해준다면은 좋은 성격. 다시 말하면은 상담이 필요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정신적 결정론이야. 그리고 아까 리비도란 말 했죠. 무의식은 이제 우리 이야기했으니까. 리비도란 말 했죠? 성적 에너지. 과연 리비도가 어디로 가냐 그 말이야. 리비도가 가는 곳이. 리비도가 간다는 것은 성적 에너지가 신체 어떤 부위로 가냐. 그래서 어떤 부위로 가냐 해서 그때 신체 부위로 가는 것에 따라서 구강기, 또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인간관을 정신분석적 접근해 본다면은 인간관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격의 구조.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일단 정신분석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따른다면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세 가지로 돼 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또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한 개인의 성격을 발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드 원초화라 그럽니다. 원초화, 에고 자아라 그러고 그다음에 슈퍼에고 이것은 이제 초자아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격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냐 그 이제 성격의 구조와 관계된 것인데 늘상 말하지만 원초화는 이미 이제 타고나면서 갖고 나온 것입니다. 이건 동물적인 본능이라 라고 말했죠. 가장 말 그대로 원초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 우리가 대표적인 뭡니까? 배고프고, 배고픈, 식욕, 그 다음에 성욕, 또는 갈증, 공격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원초는 쾌락 원리가 지배해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동물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동물적인 원초화가 어떻게 한다고? 꾀고를 괴롭혀요. 응? 너 왜 동물적이지 않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초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 아무리 원초화가 이드가 에고를 괴롭힌다 손 치더라도 에고가 거기에서 꼼짝 않겠죠. 물론 이제 꼼짝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러지만은 약간의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겠죠, 이것이. 다만 에고가 건강하면은 이드가 아무리 괴롭혀도 이겨냅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는 이드가 에고를 이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흔들리겠죠, 사실은. 그래서 좀 동물적인 본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술도 먹지 않고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 캐러 걸린 이드가 에고를 이겨낼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인가 라고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바로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바바리맨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술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성적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하죠. 그런 경우는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은 슈퍼에고가 또 에고를 괴롭힙니다. 이제 슈퍼에고는 대표적인 거 양심, 도덕 이런 것이죠. 이게 또 괴롭힌 것이야. 너 왜 정직하지 않아? 너 왜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쩌니까 또 굉장히 사람이 소심해지죠. 이런 부분이 또 괴롭히게 되면 슈퍼에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부분이 작동이 돼서 이런 부분 작동이 돼서 결국 성격이 형성된 것이야.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제대로 된 성격이 형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간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에고가 건강한 사람.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건 현실적 불안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에고가 건강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격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원초와, 이드, 그 다음에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또 이제 성격의 발달은 어떻게 되냐? 자, 발달은 리비도가, 아까 말했잖아요. 리비도가 어디로 가냐? 이거 문제죠. 리비도가. 독특하게 이 프로이드는 리비도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도.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성적 에너지. 그래서 제가 쉽게 말했죠. 성감대란 이런 말 써도 된다 그랬죠. 리비도가 어디 신체의 어떤 부위로 가냐. 그래서 5단계로. 일단 태어나 출생해서, 자, 출생하자. 대략 18개월 정도입니다. 18개월 정도는 입으로 갑니다. 입. 그래서 그것을 구강기라 그러죠. 입으로 가니까. 이 말은 구강기는 입의 즐거움이에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빨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씹기도 하고. 그런데, 저 문제는 여기였죠.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이런 욕구, 이것도 성적 욕구예요. 성적 욕구입니다. 입에가 성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이 자꾸 말려, 억눌러, 못 빨게. 왜? 뭐 손가락을 빤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뭐 이가 튀어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이 제지를 한 것이야. 그러니까 욕구를 조금 억눌러 버린 것이죠. 하고 싶은데 이런 성욕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잠복돼.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하지 못했던 걸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할까요?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아주 골초, 흡연, 또 남을 잘 헐뜯고 씹은다든지, 신랄한 비판하는, 빈정거린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난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냥 빨게 내버려 두는 된 것이에요. 물론 지나치게 많이 빨아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나치게 모든 만족을 느껴도 사람을 너무 신뢰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다 이때 신뢰감이 다 형성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2세에서 3세 이때는 학문으로 갑니다. 학문기. 예, 리비도가 학문으로 가겠죠? 학문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른바 이제 배설의 즐거움. 또 배설물 보유의 즐거움도 있어요. 배설의 즐거움, 배설물 보유의 즐거움. 똥을 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똥을 싸니까 학문이 있으니까 즐겁겠죠.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배설물 보유의 즐거움. 똥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학문을 자극해줘. 그럼 즐겁다는 것이야.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요즘 신세대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더럽다라는 생각에 자꾸 조금만 배변을 한다든지 했을 때 빨리빨리 닦아주는 것이야. 빨리빨리 없애버린 것이야. 지금 보유의 즐거움으로서 학문을 자극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 즐거움을 뺏어가 버린 것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 자꾸 뺏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벽증이랄지, 이런 강박증이랄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3세에서 5세.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시기죠. 이걸 이제 남근기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남자 성기로 간다, 이런 식인데, 이때, 남근기 때는 어떤 성격이 형성되냐면, 동일시라는 성격이 형성돼요. 동일시. 이 아이가, 3세, 5세 정도의 아이가, 리비도가 남근으로 갔다, 이런 맥락인데, 동일시라는 것은, 남자아이 입장에서는 아빠하고 똑같아. 아빠하고 똑같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엄마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결국 엄마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 형성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빠보다 적어.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사실을 아빠가 알았어. 어쩔까? 불안하죠. 특히 이제 내가 자고 있을 때 아빠가 나의 성기를 거세하면 어쩔까? 그것에 불안증이 시달린 것이야. 그것을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컴플렉스는 병이죠. 여자는 엄마하고 똑같아. 아빠를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남근 선호증이라 해서 일렉트라 컴플렉스라 그런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컴플렉스라는 건 병이잖아요. 이거 큰 병이지. 만약에 이때 남자아이가 엄마하고 놀려고 하는데 자꾸 아빠가 너 자식 어디 엄마 곁에 왜 그렇게 일로 와 라고 자기의 욕구를 빼앗아가 버리네. 그럼 억눌리겠죠. 다음에 성인이 되었고 어떤 현상이 생길까? 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서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해서 남자를 좋아해버려.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나온다. 큰 병이죠, 사실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가장 이 프로이트가 중요시 여겼던 시기가 남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이게 6세에서부터 11세. 6세, 11세 그러면 잠복기라 그럽니다. 이때는 잠복한다,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남녀가 성에 대한 그런 구분이 개념이 없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러죠. 남자나 여자나 뭐 같은 친구가 다 되잖아. 잠복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12세 이후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시기를 성기기 혹은 생식기, 정상적으로 남녀 성기로 간다. 뭐가 리비도가.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이트가 들고 나온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리비도, 성적인 리비도가 어디로 가냐? 성감대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프로이드는 이제 이런 굉장히 아까 이제 성격 자체가 억눌려가지고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 불안을 느낀다 그랬죠. 불안을 느끼면 당연히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방어 기제가. 이제 억압, 이제 억누른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억압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예컨대 이제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않아. 자기 감정을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자기가 도피해버린 그런 현상이. 부인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거나 불치병에 진단받았을 때 그거 아니야. 안 죽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투사라는 건 뒤집어 씌우기지. 자꾸 이제 아이가 선생님을 싫어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을 싫어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요. 뒤집어 씌워버린다니까. 거꾸로 반동형성이라는 것은 뭐 미운 놈 떠나다진다 그런 맥락이고. 합리화라는 것이 합리화. 여러분들 시험 보면 어쩝니까? 시험 보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하는 말이 안 배운 데서 나왔다 그러죠. 소위 말하면 뭐 신포도 이야기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퇴행이라는 것은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퇴행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을 해서
대부분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보부싸움 끝에 친정으로 가버리지. 어릴 때 동네 싸우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맥락이야. 뭐 치환, 지성화, 승화. 승화 같은 경우는 또 승화. 한때는 뒷골목이 건달이었어요. 근데 개과천선에서 뭐가 됩니까? 목사가 돼서 돌아와. 아주 좋은 측면으로 합리화가 된 것이야. 예, 이 방어기제에 나타난 것이지. 또 아이를 못 낳은 사람 입장에서 아주 얘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뭐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승화. 이런 것들은 이제 불안해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상담 기법을 보자면은 상담 기법이 자유현상이나 꿈의 분석, 뭐 해석, 전이, 또 저항의 분석, 안아주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자유현상이라는 것은 일단 그 대상자, 상담을 하는 내담자를 편안하게 원래는 이제 침대에다가 카우치에다 편안하게 눕혀놓고 자, 지금 네가 생각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기억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봐라. 말 그대로 자유연상.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욕도 하고 싶은 다 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 다 쏟아놓으면 어쩝니까? 좀 후련하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깝깝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꿈을 분석합니다. 꿈의 분석이라는 거 있는데 꿈이란 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의식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평상시 현실 속에서 그게 자꾸 이제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자음제에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음제에 들어갑니다. 밑으로. 자음제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꿈속에 나타나네. 그 꿈속에 항상 우리가 꿈은 반대라 하잖아. 꿈에 나타난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걸 가지고 해석한 것. 이게 꿈의 분석이에요. 우리 해몽한 것. 해석이라는 것은 또 뭐 해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상담자가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 전이 이런 것에 나타난 내담자 행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설명하고 가르치고 소위 이걸 해석이라는 부분도 있고 전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기 감정을 옮기는 것이다. 이걸 전이의 분석이라고 하고 뭐 또 저항의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안아주기. 특히 이제 현대 정신분석에서 들고 나온 것인데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인데 엄마가 자녀의 욕구와 내적 어떤 내용들을 심령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스스로 자녀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자녀에게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껴안아 준 것이야. 그럼으로써도 이 상담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여하튼 이 대표적인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따지면은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아니고 프로이트가 자기에게 왔던 그런 대상자들을 보고 임상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프로이트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이론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을 전적으로 과학적인 차원에서 적용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또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 상담 접근 이것은 뭐 거의 과학처럼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분명히 과학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 상담 접근입니다. 자, 그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은 행동주의적 접근이다. 행동주의. 물론 행동주의는 일단 인간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행동주의에서는 우리 태어날 때 원래는 이제 행동주의 상담은 앞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에 반기를 들게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아까 결정론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정신적 결정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결정을 하고 나온다. 그렇죠? 아니다. 이 행동주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냐? 아무것도 없다. 백지다.
특히 로크가 백지설이라는 걸 들고 나왔지만은 백지입니다. 하얀 종이야. 응? 이걸 백지설이라고 해요. 백지라는 것은 착하다, 악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 말은 하얀 백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행동에 의하여 행동주의 학습은 연습 반복입니다. 행동주의 학습에 의하여 여기다가 선을 집어넣으면 선한 것이고 악을 집어넣으면 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동주의 학습은 철저하게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관도 선도 악도 아닌 백지 상태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냐, 어떤 행동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달라지게 인간관이 되겠는데, 이제 고전 조건은 파블로프 실험인데, 파블로프 실험은 여러분들 개의 타액 실험이라 이런 거 있죠. 개의 타액 실험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자 개에게 고기를 내놓죠. 이건 무조건적 자극이라 그래요. 고기를 내놓고 그랬더니 침을 흘립니다. 이건 무조건적 반응이라 그럽니다. SR 이론 이렇게 말할 때,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종을 칩니다. 이건 조건 자극입니다. 종을 치니까 이렇게 종을 치죠. 그러다가 종을 친 것과 거의 동시에 고기를 내놓습니다. 아직은 무조건 자극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역시 침을 흘립니다. 이때 침 흘린 것도 무조건 반응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나중에는 종만 쳐도 종소리, 이건 조건 자극이죠. 종소리만 쳐도 침을 흘립니다. 이건 조건 반응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이 형성됐어요. 이걸 조건 형성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행동주의 관점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뭐 어떤 일을 해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때린다든지, 아니 나쁜 행동을 때린다든지, 잘한 행동은 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형성이 된 것이에요. 예, 이 조건 형성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다음에 인지행동가들은 이것에 반길들죠.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만은, 근데 어떤 맥락에서 또 틀리지도 않아요. 이 내용 자체가. 자, 이게 이제 파블로브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 스키너 같은 사람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서 이건 SR 이론이라 그럽니다. 스티뮬러스에서 리스판스니까 자극에서 반응이에요. 근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은 RS 이론이라 그래요. 반응을 보고 나중에 자극을 주는 것. 특히 여러분들 스키너 박스라 해서 스키너 박스로서 실험을 했던 것인데, 일단은 스키너 박스라는 것은 배고픈 아주 2, 3일 굶긴 비둘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발판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뭐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뭐 이렇게 해놓는데, 비둘기가 배고프니까 들어가서 발판을 뭐 쪼읍니다. 쪼다가 노란 발판을 딱 쪼았더니 위에서 콩이 떨어지네. 먼저 보세요. 먼저 반응을 했더니 나중에 콩이라는 자극이 주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SR 고전적인 것은 그 유기체가 수동적으로 작동한다면, 여기는 능동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것이에요. 이게 스키너 박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스키너의 조작 조건 형성에 따라서 스키너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용어는 강화입니다. 강화라는 건 뭐냐면은,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끔 자극을 주는 걸 강화라 그래요. 강화도 부적 강화, 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벌도 정적 벌, 부적 벌.
강화는 어떤 행동이 나오게끔 자극을 주는 걸 강화라 그래요. 그래서 강화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적 강화라는 것은, 정적 강화라는 것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예컨대 숙제라는 행동, 숙제라는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숙제해. 그 숙제 끝나게 되면은 피자 사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이게 정적 강화야, 강화가. 어떤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행동하게끔. 부적 강화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한데 유쾌한 자극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숙제를 해야 되겠는데 숙제를 잘 안 해. 아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자, 숙제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어요.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불쾌한 자극을 제거시켜버려요. 오늘 만약에 화장실 청소 당번이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너 말이야. 숙제 빨리 해. 너가 숙제가 끝난 걸 보고 내가 화장실 청소 면해줄게. 이걸 부적 강화라고 그래요. 하여튼, 강화라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것. 벌은 또 뭐냐?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준 게 벌이라 그래요. 제거하는 거지. 바람직하지 않은. 자꾸 아이가 나쁜 짓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체벌을 가합니다. 제1유형. 정적 벌이라고 해요. 거꾸로 부적 제2유형이 벌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아이가 자꾸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유쾌한 자극을 제거해버려. 오늘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 외식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자꾸 말 안 들으니까 너 오늘 집에 집 봐. 우리끼리 갈 거야. 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강화, 벌. 이게 이제 막 스키너가 들고 나온 대표적인 신행동주의라는 과정입니다. 스키너에. 물론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행동주의 접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반두라 이야기인데 이것을 모방학습이라고 하고 똑같습니다. 모델링. 그 뭐냐면은 일단 그 학습을 시킬 때 행동주의 접근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잘 요즘 쓸 말로 롤 모델이라고 써요. 역할 모델이라고 하죠. 롤 모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모델로 삼는 것이야. 나는 항차 다음에 이순신 같은 장군이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나는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될 것이야. 이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극이나 강화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행동,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걸 관찰학습. 다 같은 말입니다. 사회학습, 모방학습, 또 관찰학습 다 똑같은 말이야. 롤모델 정해서. 그러니까 실제 자극이나 강화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서 충분히 그걸 학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반두라가 들고 나온 것입니다. 반두라는 이런 관찰학습의 또 과정을 4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집중, 기억, 재생, 그 다음에 동기화. 자, 순서입니다. 주의, 집중, 그 다음에 기억, 파지라고도 하는데, 기억, 재생, 동기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떤, 요즘 말하는 이제 아이돌 걸그룹의 춤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자, 콘서트에 가서 그 아이돌의 춤추는 걸 주의 깊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입력해놔, 파지해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방에서 다시 한번 흔들어 본 것이야. 그리고 자기 것이 되겠지. 이게 뭐냐? 이게 사회학습, 모방학습, 관찰학습이야.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이것은 행동주의와 인지학습을 믹스해 놓은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학습, 이게 행동주의 접근인데, 그럼 과연 행동주의 상담의 접근에서는 상담 과정이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행동주의 상담의 상담 과정을 보면은 대략 3단계가 있어요. 상담할 때는. 일단 행동주의라는 그런 이론에 입각하여 어떤 내담자
아동이 왔습니다. 내담자 왔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할 것이냐. 맨 첫 번째는 목표 행동 정하기입니다. 그 내담자 아이에게 자기가 목표한 바, 이 행동을 정해주는데, 일단은 상담 목표가 되는 행동을 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표 행동을 어떤 구체적으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공격적이다 라는 그런 용어 대신에 어떻게 하냐, 친구를 먼저 때린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 이런 대신에도 이게 공격적이다 라는 말 대신에 친구를 먼저 때린다, 이렇게 한다든지, 목표 행동도 수업 태도 좋지 않다,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무단 돌아다닌다, 이런 정말 부적응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런 나타났을 때 상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목표 행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행동을 정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공격적이다거나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목표 행동이 있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저선 파악학이라, 이건 이제 기저선 파악학이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 말은 기저선은 목표 행동 아까 정했죠? 공격적이다 또는 수업 때도 좋지 않다. 그렇게 목표 행동이 정해지면은 그 행동을 관찰하겠죠. 그래서 부적응 행동의 발생 빈도나 지속 시간의 기저선. 다시 말하면은 아주 신체 공격을 한다거나 비난하거나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은 10회를 하더니 내일은 8회, 또 그 다음에는 얼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행동을 점점 줄어갈게끔 할 때 그게 중간에 개입한 것이에요. 이제 10회에서 8회, 8회에서 6회 이럴 때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끼게 된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상담 효과 검증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상담 효과를 검증하게 되면은 상담 과정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지. 특히 행동주의 이제 상담에 상담 기법이 있는데, 상담 기법. 어떤 것을 통해서 상담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담 기법은. 맨 처음에 보면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것인데, 체계 둔감법은 내담자가 만약에 이제 내담자의 지금 상태가 불안, 공포, 이런 것을 야기하는 상황, 이것을 가장 약한 자극, 에서부터 가장 강한 자극까지 점진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불안이나 공포를 상상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자는 것이지.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때 그걸 다른 행동으로서 없애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단은 이제 상담 단계에서 내담자를 아주 편안하게 의자나 부드러운 바닥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근육 이완시킵니다. 일단 하여간 긴장 상태를 없애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주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담자에게 자, 눈 감게 시켜가지고 자, 여기는 초원이야. 또 여기는 아주 편한 곳이야. 라고 해서 일단 긴장됐던 근육이라 쫙 풀어준 것입니다. 이게 편안한 자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가 했던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교정하고 고치게 만들어보자 그 말이죠. 혐오기법이라는 거 있어요. 혐오기법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실제 그 아이들이랄지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담배를 많이 피운다. 흡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한다. 이럴 때는 담배를 그냥 끊어라. 이렇게는 못하겠죠. 방법은 혐오기법으로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배를 피워서 망가진 폐, 이런 사진들,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굳어진 간, 이런 걸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 썸뜩하겠죠. 요즘 담배 광고에 잘 나오대. 그것도 일종의 혐오기법입니다. 요즘 담배에 나온 것이. 그러니까 담배 후두암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담배를 피우면은 정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아주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리잖아. 그걸 혐오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행동주의 상담 접근한 것이에요.
토큰 경제라는 거 있는데, 토큰 시스템. 우리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잘한 행동을 할 때마다 표를 하나씩 줘. 토큰 하나 줘요. 그러니까 토큰을 10개 모아온다? 그럼 그것을 이제 뭐 돈으로 바꿔준다든지 맛있는 먹을 거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걸 토큰 경제라고 하고. 타임아웃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일종의 벌입니다. 타임아웃은. 자꾸 수업 시간에 떠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말이야, 복도 나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어.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타임아웃, 밖으로 빼낸다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못된 부정행동을 고친다. 라는 측면이 됩니다. 이게 타임아웃.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모델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델링. 아예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여준 것이야. 아까 말한 우리가 뭐 롤 모델 이런 말도 했잖아요. 모델은 많죠. 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은 뭐 상담자도 되고 친구도 되고 뭐 부모랄지 TV에 나온 사람이랄지 뭐 비디오 영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해서 저 모델처럼 저 사람처럼 너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 말 그대로 행동주의 상담 접근이라는 것은, 행동 접근이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아까 말했지만 어떤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줘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극이 좋은 자극, 나쁜 자극 다 있을 수 있겠죠. 강화나 벌이나.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그걸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상담에 접목시킨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상담주의,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앞서 정신분석의 반기를 들었다. 라는 측면에서 이 행동주의는, 특히 행동주의는 인간은 결정되지 않았다. 백지다. 백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라도 고칠 수 있다. 이 실제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상담 기법 중에서 정신분석 상담하고 행동중심, 행동주의 상담을 봤습니다. 나중에 인간중심과 이제 가족 상담, 이제 그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